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첫 여야정 회의를 열고 탄력근무제 확대 등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국회 비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복지, 일자리 예산 증가에 대해 여당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야당은 인기 영합성 세금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북이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 하구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 후 민간 선박의 항행은 물론 건설용 골재 채취까지 가능한 만큼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화계의 큰별 신성일 씨의 빈소엔 이틀째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계 동료와 선후배는 물론 많은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신형 강제 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건이 조작됐다며 수사하는 경찰을 내일 검찰에 고발합니다. 경찰은 수사는 공정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휘발유 등이 붙는 유류세가 내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됩니다. 주유소별로 재고가 남아있는 만큼 하락분이 반영되려면 일주일 정도는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우선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을 넘겨가며 탄력근무제 확대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뤄냈거든요. 황정 기자가 합의사항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석 달 만에 청와대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또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예정보다 60분 늘어난 총 100분 동안의 회의에서 12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우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논란이 되는 주 52시간제 근무와 관련해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여야정은 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선거 참여 연령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 선거제도 개혁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하지만 탈원전을 놓고는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됐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아예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다시 거론하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임 실장이 포함돼 주말마다 열리고 있는 당정청 만찬회동이 권력의 사유화로 비칠 수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이런 정례회동을 좀 중단시켜 주시고.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탈원전과 관련해 1시간 가까이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을,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를 거친 뒤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회동은 식사 시간을 포함해 무려 168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손님 맞이 오찬으로 탕평채를 준비했습니다. 의미는 짐작이 되시죠? 이동화 기자입니다. 청와대 식탁에는 메인 메뉴로 탕평채가 준비됐습니다.
녹두묵에 고기볶음, 미나리와 김 등을 섞어 만든 묵무침으로 개성이 다른 각 당이 조화롭게 협력하자는 뜻을 담은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원내 대표들에게 대접한 잘 말린 곶감도 훈훈한 분위기를 더한 오찬의 백미였습니다. 화합을 강조한 오찬만큼이나 회동 자리 분위기도 밝았습니다. 일렬로선 원내대표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 배려하는 말을 건네자 웃음이 터져나오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라산 방문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걱정거리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헬기장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연 환경 훼손을 하면서까지 또 헬기장을 만들면 논란이 될 것이고. 김 위원장에게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지만 12월에는 눈이 많이 내려 오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시간 동안의 부드러운 회동의 결과로 여야정은 협의체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제26차 에이펙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470조 원 규모 슈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 무슨 소리냐? 인기 영합성, 세금 중독이다.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470조 원 슈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 첫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꼭 해야 할 일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 또한 많고도 무겁습니다. 정부가 꼭 해야 할 일들을 예산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송원석 의원께서 소비도 추락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 확실하게 대응을 하시고 저희 당 의원을 콕 찍어서 송원석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동료 의원이 진화에 나섰는데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험악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잠시 중단됐고 한국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회의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남북이 65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하구 수역을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우리 측 교동도 서남 쪽에서 김포반도 동북 쪽까지, 북측 판문군 이만리부터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정도. 총 면적은 280제곱킬로미터, 최대 수심은 14m 정도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박이 여기를 다닌 적이 없죠. 그래서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 세 구역으로 나눠서 현장 조사부터 실시를 하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민간 선박도 하루 전, 그러니까 이 군 통신선을 통해 통보만 하면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 건 물론 골재 채취 등으로 경제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는데 문제는 또 있죠. 대북 제재입니다. 연장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단이 배 위에서 만나 지도를 펼친 채 의견을 나눕니다. 곧이어 우리 측이 준비한 선박 6척이 동원돼 본격적인 수로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민들은 곧 24시간 조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죠. 어민들은. 잘 되면 여기서 주간에만 작업하던 걸 24시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죠. 한강과 임진강 하구는 골재 채취, 관광 생태 보전 등 다목적 사업의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으로 평가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이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약 13조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기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에 어차피
하고 협의를 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남북 경협과 관련된 사항은 소관 밖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추진하되 대북 제재 범위 안에서 남북 협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통일위원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드디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았던 엄청난 환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최종락 기자입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핀잔을 준 것으로 전해진 평양 냉면 목구멍 발언.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패러디 소재로 확산됐습니다. 투자해달라고 싹싹 빌어도 지금 이 제재 국면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목구멍 챌린지라는 캠페인으로 다른 의원들의 참여까지 독려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말의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리선권 위원장 발언이 남쪽 예법과 조금 다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았던 엄청난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최근 한반도 평화 과정을 우리 스스로 존중하자며 애둘러 표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여서 대통령이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만약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와는 별개로 직원 300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불법 동영상 유포 방치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건은 전 직원 강모 씨와 대학 교수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을 꾸려 양 회장의 자택과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양 회장과 관련된 계열사 5곳을 찾아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직원 300여 명을 모두 조사해 폭행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엄밀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 노동관계법 상으로 저희가 조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조사. 추가 피해자의 존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조만간 양 회장을 불러들이기로 한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양진호 회장 사태를 보면서 나도 저런 상사를 겪어봤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폭행이 아니면 사실 처벌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정신적인 것도 큰데 말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장 갑질을 제보받는 한 공익단체에 들어온 직장 내 폭언입니다. 니네 몇 번 들었어? 다 튀어 들어와 이 네가 이 회사에 와서 일한 게 얼마인데 니네 다 오늘 출근 안 한 걸로 해버려. 니네 좋아하는 거잖아. 법으로 하는 거. 인터넷으로 떠드는 거. 신나게 떠들어. 같은 회사라고. 그런 것들을 데리고 일하는 내가 가슴이 터져.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온 갑질 제보만 225건, 폭행과 성희롱도 만연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거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 수가 없다. 이런 호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뱀춤을 춘다며 허리띠로 팀원을 때리는가 하면 부하 직원과 언쟁을 하다가 커터칼로 찌르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여직원 주머니에서 생리대를 꺼내 흔들어 보인 상사도 있었습니다. 실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 중 1명은 매일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된 직장 갑질 사례는 대부분 비정규직과 여성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선배들은 구두국 갈아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성 생필품
그런 거 개인 심부름을 되게 많이 시켰었어요. 술을 많이 거부할 경우에는 다음날 이제 업무에서 티가 날 정도로 배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여직원들이 이제 임원들 옆에 가가지고 술을 많이 따른다든지 아니면은 막 웃으면서 애교를 부리라는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지난 9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괴롭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아직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그런데 갑질은 있는 자, 이 특권층만 하는 것도 직장 상사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민들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많은 갑질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맞아 뇌사 판정을 받기도 했죠. 김지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경비원 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갑자기 경비 초소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은 70대 경비원을 폭행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지 않았다며 이웃에 대한 분노를 애꿎은 경비원에게 터뜨린 겁니다. 새벽 1시 넘어서 이제 고주망태기가 돼서 다짜고짜 문 열고 이 가해자는 막무가내 폭행을 했고 한 2차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다 계속 아버지를. 지난 6월엔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빗자루로 마구 때린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고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린 한 경비원이 분신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 폭행 사례는 확인된 건만 약 4,000건. 매년 최소 700명이 넘는 경비원들이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다 그렇죠. 뭘 제대로 대접을 받나. 생계가 달린 경비원들은 입주민의 갖은 갑질을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전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관리사무실도 다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답이니까. 지난해 9월부터 경비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어떤 벌칙 규정, 과태료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입주민의 횡포에 씨름하는 경비원들, 갑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신성일 씨의 빈소에는 영화계는 물론 시민들의 조문 행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혜 씨도 빈소를 찾아 거기서도 영화 많이 만들어달라며 고인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별세한 고 신성일 씨의 장례식장에는 이틀째를 맞은 오늘도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원로 가수 송혜 씨를 비롯해 배우 김창숙 씨, 이회창 전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송혜 씨는 저 세상에서도 영화를 잘 만들어달라며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음대로 뜻대로 마음에 있는 거 제작해서 우리 사파 세상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영원한 별의 마지막 길에는 팬들도 함께했습니다. 저희 세대에서는 최고의 스타였었고 소신 있게 잘 사신 것 같아서 그래서 왔어요. 한편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고 신성희 씨의 입관식이 엄수됐습니다. 입관식을 마친 뒤 부인 엄앵란 씨는 인생은 연기라며 둘은 연기로 다시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내일 11시에 진행되며 장지는 경북 영천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신성일 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영화 작업에 몰두했다고 하죠.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준비했던 작품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성일 씨는 부인인 엄앵란 씨가 영화에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일에 무섭게 빠져드는 배우이자 감독, 제작자였습니다. 80의 나이는 신성일 씨에게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자기도 좀 제대로 된 영화를 하나 출연하고 끝내고 싶다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시나리오. 신성일 씨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화는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소확행은 유명한 사진작가 가족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신성일 씨가 주연을 맡고
안성기와 박중훈도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신성일 씨는 굽히지 않는 열정으로 작품을 추진했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아픔 예색을 안 하고 작품 준비를 한다고 시나리오를 탈고가 됐다고 그걸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독시가하고 제작을 하는데 이거 한번 마지막 작품을 해야 되겠다고. 요즘 한국 영화는 너무 막장이라며 따뜻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던 신성일 씨. 비록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영화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영화인들과 팬들의 마음속에 감동의 유작으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선 구시장 상인들이 새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죠. 수협이 오늘 이들에 대해 전기와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물고기들이 줄줄이 폐사했고 구시장 상인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시장 안. 콘센트 전원은 켜지지 않고 수도 계량기는 멈춰 있습니다. 전기가 끊겨 수조 안에 산소가 유입되지 않자 물고기들이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연신 고개를 내밉니다. 임시 발전기를 돌리고 수온을 맞추려 얼음 봉지까지 넣었지만 물고기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높아지면 오늘 저녁 하루는 다 죽는다는 거지. 저 오늘 킹크랩 2마리 죽었더라고. 단전으로 전등불이 꺼지자 상인들은 이렇게 촛불을 켠 채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4차례에 걸친 구시장 철거 시도가 실패하자 수협이 구시장 상점 256곳에 대해 급기야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겁니다. 구시장 상인들은 신시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높은 관리비 등을 이유로 일부 상인들이 신시장으로 이전을 거부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은 3년째 두 지붕 아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은 오는 9일까지 최종적으로 신시장으로 이전 신청을 받은 뒤 다시 강제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공업사에서는 차를 맡기면 보통 차 키를 그 차 안에 두죠. 이 점을 이용해 공업사에 세우던 고급 외제차를 훔쳐 불법 택시 영업을 한 1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물론 면허도 없었습니다. 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그냥 차를 길에 버렸습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공업사에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곧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한 남성이 고급 승용차로 다가갑니다. 자연스럽게 문을 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차를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10대 5명이 공업사에 있는 고급 승용차를 훔치는 모습입니다. 깜빡하고 열쇠를 못 뺀 거죠. 그래서 그냥 이상에 걸리니까 이제 간 거죠. 지난 한 달 동안 대전과 충남 일대를 돌며 공업사에서 훔친 고급 외제차는 16대. 면허도 없었고 기름이 떨어지면 차를 훔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차를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해 70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은 소년원 출소 2달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좋은 고급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좀 폼도 좀 내보고 좀 이렇게 놀으려고 이렇게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군 등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경찰이 붙잡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무려 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나왔습니다. 보통 개인정보 하면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로 생각하시죠. 여기엔 월급여, 대출 여부, 성격까지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이러니 속지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공항에서 하루 사이에 2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중국에서 합숙하며 사기를 쳐온 20대 문모 씨 일당입니다. 이들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 목록입니다. 이름과 나이는 기본, 직업과 연봉, 여기에 대출금과 개인 성격까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당했습니다. 300만 원의 금리는 최고 금리 27.9% 이율인 거 맞으시고요. 예.
주변인의 이름을 들먹이며 신뢰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혹시 본인 맞습니까? 네. 네, 전라도 광주 출신 남성 40세 를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건당 10,000원에 사들인 개인정보는 10,000건이 넘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에 악용했는데 가로챈 돈이 무려 160억 원에 이릅니다. 대출 기관이라든지 대출 금리라든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대부업계나 대출 기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 14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요즘 단풍 보러 산에 가는 분들 많죠. 지난 9월부터 자연공원 내에서 음주 산행이 전면 금지됐지만 싸와서 마시고 숨어서 마시는 것까지는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또 말이 단속이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짐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봉산입니다. 단풍 구경으로 온 등산객들 사이로 곳곳에서 음주 산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들이 눈에 띕니다. 지난 9월부터 자연공원에서 음주 산행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마당바위 부근입니다. 풍광이 뛰어나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휴식 장소 중 한 곳인데요. 단속반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언덕으로 조금 올라가니 야유회를 온 회사 직원들의 술판이 한창입니다. 네, 저희도 보시면 좀 딱 막걸리 2통 사갖고 한 잔씩 먹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도 음주 현장이 목격됐지만 술만 따라 놓았지 마시지는 않았다고 잡아댑니다. 저희가 이제 꺼내놓은 건데. 한 잔도 안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산객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뭘 조사해주세요? 몰랐어요. 진짜 몰랐네. 아예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계곡에서 술을 즐기다 적발되자 황급히 술병을 감추기도 합니다. 산 정상과 대피소 등 15개 지정구역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노린 겁니다. 산에 올라갈 때 술들 많이 사가지고 올라가시나요, 요새? 아직까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6년간 음주 산악 사고는 국립공원 내에서만 64건, 그중 사망 사고가 10건입니다. 6개월간의 계도 끝에 금지된 음주 산행이지만 등산객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검찰에 넘겼죠. 이재명 지사도 내일 자신을 수사한 경찰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고요. 경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소환 조사 당일부터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제 와서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좀 왜곡하고 또 있는 사실은 빼고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하지만 경찰은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검사 사칭 등이 죄가 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경찰 수사팀을 수사기밀 유출과 참고인 진술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됐지만 이 지사 측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수원지검에 내일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도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가 이 도정을 파악하고 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지장을 느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공정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가 경찰과 부딪히면서까지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75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각각 기소된 홍문종, 권성동 자유한국당 두 중진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홍 의원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권 의원도 모든 혐의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의 모습을 드러낸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2년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교비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75억 횡령하셔서 어디에 쓰셨습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홍 의원 측은 아버지인 고 홍우준 씨가 학원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자금 세탁 등 횡령의 고의성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청탁을 받고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혐의 다 부인하시는 거죠? 예,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만은 공무사실 전부를 부인합니다. 권 의원 측은 채용된 사람의 부모 누구도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작 관련 진술을 한 최영집 강원랜드 전 사장은 기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젠 좀 빨라질까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김민진 씨 등 윤창호 씨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4명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강도 높게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참담한 심정도 드러냈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에 국회의장과 5당 당대표들의 모임인 초월회에서는 윤창호법 연내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법을 비롯한 여야의 큰 관련이 크게 없는 민생 법안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기국회에 입법을 하자라는데 이해 없으시죠? 네, 그럼. 한편 민주평화당은 모레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용주 의원을 출석시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고와 관련해서 국회에선 지금 윤창호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법을 발의하는 데 동참했던 국회의원이 닷새 전 15km를 비틀비틀대며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 평소 본인의 소신을 적용한다면 그날 밤 그는 살인 행위를 저지른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책임을 미루는 듯한 발언은 그게 무슨 사과냐며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 국회는 조용합니다.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이니 더욱더 엄격한 비판과 처벌이 뒤따라야 할 텐데 평소 줄기차게 적폐청산을 외쳐온 여당도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경력을 결격사유라고 외치며 화냈던 야당도 이번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나오는 소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야 민주평화당에서 여론을 반영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마지못한 반응이 나왔죠. 국회가 음주운전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각 당의 공천 기준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음주운전 횟수가 10년 이내 2회, 15년 이내 3회를 넘기지 않으면 다 공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느슨한 기준 덕에 현역 국회의원 299명 중 20명 가까운 의원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5명 중 1명꼴입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음주운전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숙하겠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 식구를 감싸기만 하는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15일 이번 일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죠.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자는 일에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데 이견을 달 국민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뉴스초점이었습니다. 강원과 경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한반도에 머물 것이라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놀이터가 텅텅 비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손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야외 활동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외 활동을 하루에 1시간씩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실내에서 대근육 활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는데요. 이곳 남산에서 바라봤을 때 한강 너머의 건물들이 뿌옇게 형태만 보일 정도입니다. 오전에는 안개까지 겹치면서 가시거리가 맑은 날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초미세먼지는 강원과 경남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고 전북 익산에서는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면서 국내 정체와 가중되어서 좀 미세먼지가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수요일까지 한반도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내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열린다고 해서 중간선거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총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임기인 하원 의원 435명 전체와 6년 임기인 상원 의원 100명 중 35명을 뽑습니다. 주지사도 50명 중 36명을 다시 선출하죠. 관전 포인트는 2년 전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수성을 할까? 아니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에 나선 민주당이 반격에 성공할까 하는 건데 오늘까지 현지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로 유권자들의 표심은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으로 향해 있는 듯합니다. 중간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샤이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티를 내지 않던 사람들 덕에 2년 전에 트럼프가 예측을 뒤엎고 당선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모르죠. 남의 나라 대선도 아니고 중간선거까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 싶지만 사실 이번 중간선거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 성적에 따라서 앞으로 대북 정책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예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Because we don't want to go back to the Obama days of low wages, high unemployment, horrible, horrible, horrible trade deals, disastrous foreign policy.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찬반으로 나뉜 이번 중간선거. 그런 만큼 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다면 중간선거 직후에 있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요 여론조사 결과처럼 민주당이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나 의회 절차 보고를 명분으로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게 된다면 비핵화 협상 과정이 전반적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어쨌든 좀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1차 북미 회담 후 민주당 의원 다수가 회의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2차 북미 회담 추진에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애당초 민주당이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이 대화라 주장한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세금, 일명 유류세가 내일부터 15% 내리죠.
그래서 내일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지 않고 기다리는 분들 많은데 내일 당장 이 기름값이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들이 미리 사놓은 기름, 그러니까 이 재고부터 소진을 해야 하거든요. 정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한 서울의 한 주유소. 평소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들지만 웬일인지 주유소가 한산합니다.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소식에 기름값이 내린 뒤에 주유하려는 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가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87원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는 기름이 정유사에서 출고되는 시점에 부과되기 때문. 세금이 내리기 전에 사들인 재고가 소진되려면 최소 일주일이 걸려 바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할 수 없다는 게 정유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나마 4대 정유사의 직영점은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즉시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지만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도 안 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조기에 시장이 반영되고 소비자들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15% 인하는 하나 많아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내려봐야 크게 실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 50% 내려준다면 모르겠지만 정부는 주유소의 일일 가격 보고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1년 중 고등어가 가장 맛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 가을, 겨울이죠. 지난해엔 몸값이 껑충 뛰어서 밥상에 올리기도 부담스러웠는데 올해는 어획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바다를 가로지른 어선에서 어부들이 고등어 수확에 한창입니다. 걷어올린 그물에 가득한 은빛 고등어를 실어 나르는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위판장엔 잡아올린 고등어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이맘때 고등어는 살도 꽉 찬 데다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충분해 1년 중 가장 맛이 좋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3배 가까이 늘면서 그야말로 고등어 풍년입니다. 소비자들도 지난해 만원에 3마리도 못 샀지만 올해는 4마리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이 저렴해지고요. 고등어를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사러 나왔습니다. 많이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팍팍해진 호주머니 탓에 떨어진 가격에 비해 손님이 늘지 않아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내렸지만 좀 덜 찾는 편이에요. 가을 고등어 많이 나오면 싸지면 손님들 많이 찾겠죠. 고등어 재고량이 풍부하고 조업도 순조로워 고등어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수협은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정부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문 닫게 생겼는데 10년이 무슨 소용이냐며 토로합니다. 서영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주 열린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행사장. 군데군데 빈자리가 눈에 띕니다. 먹고 살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지키느라 불참한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실제 올 상반기 연매출 5천만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 전체 2곳 중 1곳에 달했는데 이들의 월평균 매출액은 182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의도 지금 올해 들어서 점포 주인 바뀐 게 10대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오직 장사가 안 되면 어려웠어요. 이에 정부는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가 하면 카드 수수료도 내리는 걸 추진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은 정부 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식당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상가법 개정이 아무런 체감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내일을 문 닫을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10년 해준다 해서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인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소상공인들. 내년 소상공인의 날에는 조금이나마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입니다. 자영업자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내년도 달력이 나오면서 때 아닌 선정성 달력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주류업체들이 아직도 여성 나체 사진이나 비키니 차림의 모델이 실린 달력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불매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있는 반나체의 여성들이 달력 표지에 등장합니다. 10수년 전에나 유행했을 법한 달력. 하지만 실제로는 하이트 진로와 오비 맥주의 올해 달력입니다. 이런 달력은 술집뿐만 아니라 길거리, 치킨집에서도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거는 주류회사에 주는 거죠. 매년 주는 거죠.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술집에 가면은 항상 같이 붙여져 있으니까 남성분들이랑 같이 술 먹는 자리도 있는데 이런 게 붙어 있거나 보이면은 같은 여성으로서 좀 불쾌한 느낌이. 너무 선정적이잖아요. 솔직히 그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SNS상에서는 주류 회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 문제가 불거지자 하이트 진로는 내년 달력을 제작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오비 측은 본사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하는 부분은 아니시거든요. 지역의 지점의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그 납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 단체들은 주류업계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을 좀 상품화해서 그 제품을 광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좀 착각이 아닐까 싶고 또 불편해하는 시선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것이 기업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좀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기간 여성의 신체를 앞세워 마케팅을 폈던 주류업계.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벤투 감독이 호주 원정에 나설 대표팀 명단 26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이승우가 빠지고 이청용이 처음 선발됐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이승우는 벤투 감독 취임 이후 2차례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경기 교체 투입된 게 전부. 여기에 최근 소속팀에서도 활약하지 못하며 이번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É facto não tem jogado com frequência no seu clube. Já o dissemos que em alguns casos existem jogadores. 이승우 외에도 아시안게임 출전으로 내년 아시안컵 2차전까지 출전이 불어된 손흥민과 기성용, 이재성 등이 제외됐습니다. 반면 최근 소속팀에서 연속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하고 있는 이청용이 처음으로 벤투호에 승선했습니다. 또 최근 각급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유현과 나상호, 김정민이 처음으로 A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특히 국가대표팀에서 퇴출된 장현수와 관련해 전력 손실이 분명하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Desejar-lhes as maiores felicidades em termos pessoais e familiares, não mais do que isto. 벤투호는 오는 12일 호주 원정길에 올라 17일과 20일 각각 호주,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을 갖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가을 추위가 풀리고 나니 겉옷이 불편할 정도로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걱정인데요. 사흘째 정체된 대기에 오늘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외출 시에는 마스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 안팎이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과 모레 사이 내리는 이 비로 인해서 건조함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은 없었지만 정체된 대기의 안개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뿌연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에 날은 포근한 편입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도, 청주와 세종도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내륙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내일 낮부터, 경북 동해안 지방은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이 셋 아빠인 영국인 팔머 씨. 식당 화장실에서 하체 운동인 스쿼트 자세로 힘들게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자 다른 아빠들도 사진을 찍어 동조했고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만들자는 캠페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육아가 더 이상 여성이 전담하는 게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은 있지만 공공시설물에서의 남녀 차별은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